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의 일정으로 일제히 시작되지요. 첫날인 오늘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안행위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담뱃값 지방세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고, 농식품위에서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승조의 뉴스트라다무스 10월 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죠.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는 김효진 PD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만나보고요. 이슈 분석은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이제 마친 상황인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후보들 간의 대화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는 이 4선의 이종걸, 3선의 우윤근, 주승용, 그리고 재선의 이목희 의원 등 모두 4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이들 가운데 이 3선의 주승용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경선 없는 후보 단일화를 이뤄서 국민들에게 당내 화합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제안한다면서 오는 9일, 그러니까 경선이 치러지는 날 오전까지 후보자 간 만남을 통해 머리를 맞대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선은 9일, 내일 모레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승용 의원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설사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쪽의 리더십 상태로 이 복잡한 원내 현안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예, 주승용 의원의 단일화 논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합의 추대론을 등에 업고 나온 우윤근 의원을 뺀 다른 후보들의 경우 이미 출마 결정 단계에서 주승용 의원이 우려한 이 분열하는 모습에 대한 고민을 마치고 후보 등록을 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 모두 당내 계파를 대표하는 성격으로 출마를 결정한 것이라서 개인의 결단만으로 단일화에 응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가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점 등 이 외부 변수로 인해 극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종걸 의원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합의 추대의 대원칙에 동의한다. 다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1인으로 한 사람으로의 합의 추대가 되도록 함께 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나아가서 이 주승용 의원의 제안에 동의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그러면서도 새정치 비대위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현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수의 의원들이 원내대표는 그런 균형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종걸 의원 이른바 중도그룹 대표를 다천타천 표방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특히 이 중도그룹에서 자신들 쪽 사람이 비대위, 그러니까 지도부에 못 들어간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던 것과 맥락이 닿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한두 사람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낸다면 합의 추대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그 이무키 의원, 재선의 이무키 의원은 합의 추대 형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찌됐든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을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네.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내의 계파 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계, 이쪽은 우윤근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종걸 의원은 이른바 중도파의 지지를, 그리고 이무키 의원은 이 초재선 의원들과 민평연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주승용 의원은 이 주 의원 본인을 포함한 4사람 가운데 계파색이 그나마 였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무키 의원의 경우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 등에서 수시로 의견을 모아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소위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입니다. 예. 이들의 의견만 제대로 교합이 된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겁니다. 뭐 의원실 관계자 한 명도 오전에 저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경파라고 간주하거나 분류될 수 있는 쪽 의원들 상당수가 친노 내지는 범친노 진영 우윤근 의원을 지지한다는 쪽 사람들하고 겹친다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국정감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네. 국회 해산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사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종섭 장관은 이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진의가 왜곡돼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근데 정 장관 보니까 그 자신의 말에 대한 변명도 적극적으로 했더라고요. 네. 문제는 정 장관이 앞서 언급했다는 그 진의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종섭 장관은 어느 기자가 현재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져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고 이 답변 과정에서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국회 해산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 내지는 해명을 했습니다. 뭐 얘기 자체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정 장관 본인이 헌법학자이니까 뭐 법리적인 그 절차상의 문제를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 내각제는 대개 의회 해산권이라는 걸 총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자기 뜻대로 국정이 안 풀리고 교착에 빠지거나 불신임이 높아지는 등 전국이 혼란에 빠지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서 재심을 묻는 겁니다. 예. 이건 뭐 내각제 국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엄연한 대통령제 국가이고 또 정종섭 장관은 국무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본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장관은 학자 신분이 아니고 국정을 맡는 장관 신분으로 신중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좀 더 겸손하고 진솔한 자세로 의원들의 말씀을 무겁게 좀 받아들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국정감사 관련해서 이번에는 국방부 국감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네. 공교롭게도 오늘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연평도 인근 NLL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한민구 국방장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을 침범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알려졌다고 하는 게 옳겠습니다. 국방부 설명은 이 북한 경비정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은 뒤에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함정 간의 상호 대응 사격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문제는 양측의 상호 대응 사격, 국방부가 말한 양측의 상호 대응 사격을 교전이라고 봐야 하는지 여부인데
한민구 장관은 이에 대해서 남북 간에 상호 교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국방장관의 이런 입장은 최근 북한 최고위 인사 3명이 전격 방남한 뒤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치권 등의 논의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공식 입장이나 다름없어서 꽤나 주목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국감이 바로 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국감인데, 그렇습니다. 이른바 신호등 시스템이라는 것이 논란이 됐다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정부의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정무위 소속인 이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총체적 국가 관리 체계 강화 대응 단계를 녹색등으로 켰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야 부랴부랴 빨간등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예. 이 신호등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호등 시스템은 국무조정실이 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과제 수행지에 따라서 정상 추진 단계인 녹색, 문제 발생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단계인 황색, 과제 완수 곤란 단계인 적색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격월 단위 점등 및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대형 사건 사고 발생 및 성과 달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점등 색깔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박병석 의원의 지적이고 그만큼 안전 불감증이 정부 차원에서부터 심각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참사 논란의 핵심에 있는 해경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해경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정부가 최근 6년 연속으로 해경을 정부 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모두 4억 3천만 원의 포상을 실시했다는 그런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던 해경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했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해체하겠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말씀드린 정부 업무평가라는 것을 다름 아닌 국무총리실이 주관한다고 합니다. 정부 업무평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국토의 6%가 성면 자연 발생 지역이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이 조사를 해서 국감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예. 이 장 의원이 이른바 성면 지도라는 것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국토 중에서 성면이 자연 발생하는 지역이 전체 국토의 약 6%에 해당하고 서울시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약 6,270만 제곱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자연 발생 성면이 가장 많은 지역 강원도였고요. 예. 이어서 경상북도, 경기도, 충청남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장하나 의원은 성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법에서 의무화한 성면 지질도 고시를 환경부가 방기하고 있다. 즉 밖에 두루두루 알려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위험을 시급하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전 브리핑 때 이 국감에서 중요한 지적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에 대한 감시는 태부족이라는 점, 따라서 만약 피감 기관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어지는 예산 지원 등의 측면에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지적 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이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장하나 의원의 지적사항이야말로 후속 조치가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파라벤 치약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안영진 과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논란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유해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안 과장은 물론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모아지면 어떤 기준 설정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기준치가 더 낮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면은 그때 정부에서는 기준 조정이나 그런 조치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미국의 경우 아예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도 않은 걸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0.2라는 기준치는 보수적이고 깐깐한 시각에서 봐도 결코 느슨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식약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게 보시죠? 그 파랑갱화 트리클로산이 그 발암성과 내분비계 장애 논란이 있는데요. 예.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기준 이내로 사용될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입니다. 근데 어제 출연한 저희 전문가분 학자의 의견은 외국에서는 이 파라벤 사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금지하는 추세로 가는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물론 이제 파라벤에 대해서는 그 위해 논란이 2010년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네소타주 자체적으로 그 파라벤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를 이제 추진을 한 거가 있고요. 예. 유럽에서도 일부 그 화장품에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 기준치를 한 0.3에서 0.2로 조정한 것이 있지만은 예. 우리나라의 치약과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변경된 것은 없고요. 어허.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선진국들 중에서는 이제 많은 수의 나라들이 점점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거나 금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특정 한 주에서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고요. 아하. 이게 그 위해성이 인체에 위해하다라는 그런 확정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준치가 높다고 하는 이유는 양치질을 하다 보면 이게 아무리 깨끗이 헹군다고 해도 입에 조금씩 남아있죠. 네. 그게 체내로 흡수가 되는데 이 성분은 네. 바로 배출이 안 되고 체내에 축적이 된다.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그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된 후에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산이라는 물질로 대사가 되어서 빠르게 배설되기 때문에 그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3년 남짓 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주 경기장의 건설 공사가 발주도 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와 도 입장 차이로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부터 개폐회식장 건립까지 발주조차 못하고 있어 성공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체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기 이후 철거를 전제로 재설계하면 사업비 2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선 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다 그렇게 안 된 건 아니고 우리가 전체 13개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예. 그중에서 7개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합니다. 새로 짓지 않고요. 예. 6개를 새로 짓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개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개가 지금 남아있는 게 문제인데요. 하나는 개폐막식장이고요. 또 하나는 스피드 스케이트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2개가
가장 큰 시설인데 저희들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가장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빨리 이제 설계해서 착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워낙 크고 돈이 그 중에서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부터 나중에 경기가 끝난 후에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을 이제 답을 찾고 있는데 이게 쉽게 찾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것이 찾아지지 않으면 나중에 헐어버리자 이러고 있고요. 예. 또 우리 도나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게 다 헐어버리면 나중에 올림픽 치렀다는 뭐 흔적이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든지 좀 재활용을 하자. 이제 이런 의견이 아직 저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헌과 관련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이런 논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 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부터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온 구친이계 일부 인사들의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헌 작업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할 수도 있고 국회가 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여러 이유로 개헌 논의를 못한다고 하니 국회가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되고 다음은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 개헌 논의가 언제는 블랙홀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금년에 논의하면 블랙홀이고 내년에 논의하면 블랙홀이 아니고 후년에 논의하면 더 블랙홀이 아닙니까? 또 정부 임기가 5년인데 금년에 경제 살리기만 하고 내년에는 경제 살리기 안 합니까? 예. 후년에는 일자리 창출 안 합니까? 경제 살리기를 한다든지 정부가 경제에 전념하는 거는 임기 5년 내내 해야 될 일이고 예. 그래서 정부가 개헌 발의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 개헌의 작업이 대통령 즉 정부가 할 수도 있고 국회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정부는 그러그러한 이유로 개헌 발의를 못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국회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이 되고 안 되고 다음은 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뭐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 치고요. 혹시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논의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는 있으신지요? 내년이나 후년에는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일정상 불가능하다. 네. 정부가 개헌을 발의한다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태도를 봐서 개헌 발의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국회가 발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발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고 금년 지나서 내년 후반기 들어가면 중반기 이후 들어가면 총선 준비해야죠. 총선 끝나면 대선 해야죠. 그럼 대선 끝나고 보자.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서 새로 들어선 정권이 야 임기 초반인데 지금 경제 살리기도 급한데 또 블랙홀이 되는데 뭐 개헌 논의냐. 이렇게 하면 개헌을 못하는 거죠. MB정부 시절 해외 자원 외교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MB정부 자원 외교 가운데 하나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MB정부는 볼레오 동광개발 사업이 이미 부도가 난 상황을 숨기고 2조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등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이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또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1차로 투입한 9천만 달러. 네. 이거 행방묘연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돈 어디로 갔는지 그 한국광물자원공사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게 묘연한데요. 예. 저는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그 미국 수출입은행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수출입은행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이 사업이 부도가 나기 전부터 그 재련시설 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사기나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저희가 9천만 불을 송금하던 시절이 바로 부도가 난 직후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이 사업은 거의 1년여 가까이 정말 그 재련소 건설 공정을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3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돈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투입이 됐는지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 이 돈의 실체,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사라져버린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 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27분입니다. 계속해서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구속 재벌 총수 사면에 반대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법 집행의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4일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재벌 총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3%에 그쳤습니다. 예. 반면에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대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69.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 총리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재벌 총수들을 사면해 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불공정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72.8%나 된 반면에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6.3%에 그쳤습니다.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져서 나타났는데요.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을 묻는 질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지켜지고 있다는 긍정평가보다 높았고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도가 71.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경찰이 63.4%, 국정원이 60%, 감사원 59%, 법원 57.7%의 순이었습니다. 예.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응답이 동의한다는 응답보다 2배가량 높았어요. 예, 같은 여론조사인데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4.4%로 동의한다는 의견 27.7%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41.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걸기,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밝힌 서기호 의원은 비리 재벌 총수 특혜 선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인된 만큼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출판 기념회는 그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모으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출판 기념회 개선 방안을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금품 모금을 금지하고 출판사가 책을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결정했는데요. 확정된 개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만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있고 개최 이틀 전에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예. 또 출판 기념회장에서 책은 정가로만 판매하고 그간 책의 가격과 무관하게 받던 금일봉 등의 별도의 모금 활동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같은 제한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선관위는 이번 달 중으로 해당 개선안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일단 여야는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게 법 개정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한정혜 대변인도 당 혁신실천위원회에서 이미 출판기념회 제도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었던 만큼 선관위 개선안을 적극 수용하고 대안 마련에 함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조금 더 빠른 개선 방안이 나왔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검찰이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세월호 대책회의는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왜 세월호 유가족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8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대책회의는 검찰은 유병현 씨와 청해진 해운 수사에 집중했다. 이는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일가의 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일 뿐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구조 실패를 밝혀내는 수사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한 유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회의는 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노트북 복구 자료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무런 추가적인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왜 사고 초기 선장을 해경 숙소에서 재웠는지 또 당시의 CCTV는 왜 삭제되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어서 검찰은 3등 기관사가 사고 직전 기계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혹을 해명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의혹이 많았으나 검찰은 일부 의혹들만 해명했으며 그 해명 역시 석연치 않고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회의는 결론적으로 결국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하고 싶은 것만 수사했다며 검찰은 정부의 책임을 해경 몇 명에게만 묻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모든 책임은 선장과 선원 및 죽은 유병헌에게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정말 그 검찰이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예상했던 대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공식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 경남 거창군의 초등학생 1,200여 명이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이 법조타운 내 구치소 유치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들 등교 거부로 이틀째 상당수 학교가 수업에 차질 빚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은 오늘 지역 내 7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1,200여 명이 등교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조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 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까지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등교 거부 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경남 거창군 학부모들과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이뤄진 범거창 국민대책위원회는 등교 거부와 동시에 서울로 올라와서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는 거창군 거창읍 성산마을 일대 20만여 제곱미터 터에 창원지법 거창지원, 창원지검 거창지청, 또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등을 갖춘 법조타운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법조타운 예정지에서 반지름 1km 안에 학교가 11곳이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범거창 국민대책위는 국가 교정행정을 위해 교도소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교 앞에 교도소를 설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선 확보한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은 거창지역 발전을 위해 법조타운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창군은 대다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해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까지 벌였다며 그런데 착공을 앞둔 시점에 반대운동이 일어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학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각 대학 총학생에 잇따른 거부 선언에도 예정대로 공개를 한 건데 대학 종합평가 거부 선언에 동참했던 학생회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중앙일보는 1면과 6면, 7면, 8면 등 총 4면에 걸쳐서 대학평가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중앙일보 1면 왼쪽 하단에 대학종합평가 기사가 실렸고요. 그리고 그 기사 바로 아래에는 한 대학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앞서 여러 대학 총학생회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공개를 강행한 건데요. 이에 대해 중앙일보의 대학 종합평가 거부 선언에 동참했던 대학 총학생회들은 대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평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어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일보 사측에 현 평가제도에 대한 수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성공회대, 연세대, 한양대 등 대학평가 거부선언에 참가한 서울 지역 8개 대학 총학생회 학생 30여 명은 어제 오후 서울 중구 중앙일보사 앞에 모여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 교육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던 처음의 취지는 이미 변질되었고 대형화와 국제화라는 미명 아래 진리 추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본분에 대한 망각만이 남았을 뿐이라며 정론지를 표방하는 중앙일보의 대학평가는 치료보다 오히려 질병을 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단순한 취업사관학교로 바라보는 현재의 시각을 넘어서서 대학 본연의 목적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효율성과 다양성을 모두 녹여낼 수 있는 현대적인 대학의 상을 모두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육해공 3군 중에 육군의 탈영병 비율을 보니까 타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육해공 3군 중에서 육군의 탈영병 비율, 그러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 탈영병의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뜻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오늘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영병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장병 1만 명당 탈영병 숫자는 육군이 12.5명으로 해군 4명, 또 공군 3.3명, 해병대 2.8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군이 파악하고 있는 탈영의 가장 큰 원인은 복무 부적응이었는데요. 육군은 복무 부적응 때문에 일어난 탈영 사건이 2010년에 648건 중 484건, 2011년에는 657건 중 536건 등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6월까지 발생한 237건의 탈영 중에 127건도 모두 복무 부적응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대형 사고가 주로 육군에서 발생한 점을 미뤄볼 때 타군에 비해 육군의 탈영병 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은 것은 심각한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이 복무 부적응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에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전체의 37%에 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중에 LTV와 DTI, 총부채 상환 비율,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잔액 82조 원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홍 의원은 LTV나 DTI를 초과하는 대출액은 30조 7천억 원이고 LTV 60%와 DTI 50%를 동시에 초과하는 대출도 4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총 20조 9천억 원인데요. LTV가 60%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집값의 60%가 빚이라는 뜻입니다. 예. 홍 의원은 이에 동시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의 25%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DTI 50%를 넘는 대출도 14조 7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DTI가 50%를 넘는다는 뜻은 매월 버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출도 4조 9천억 원 정도였다는
였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이렇게 위험한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강화해야 할 판이라며 최경환 부총리와 정부 경제수장들이 LTV, DTI 규제를 오히려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안은필 기자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헌론 제동을 건 상황인데 여야 모두 비판론이 비등하고 있죠. 네,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옛날 같으면 여당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당일에는 좀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의견들을 말하곤 해왔던 게 상례이긴 한데 상당히 즉각적인 반발 이런 게 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개헌 주창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여당 내에서 이재호 의원, 물론 박 대통령과는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즉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란 말이냐, 그건 터무니없다,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라고 아주 정면으로 마치 당만 빼면 야당의 중진처럼 말을 했고요. 야당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골자로 공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야, 지금 아시다시피 여야 의원 152명, 그러니까 과반이죠. 물론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긴 합니다만 152명으로 구성된 국회 개헌 추진 의원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1일, 그러니까 이달 1일 들면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는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미 밝힌 상태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어제 박 대통령이 개헌론은 안 된다, 논의하지 말자,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호 의원 얘기가 상당히 그 핵심을 짚고 있으니까 제가 이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개헌은 찬반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라고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 개헌은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국정 수행의 블랙홀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말이 최근의 개헌론, 그리고 개헌의 당위성, 필요성은 물론이고 어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집약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게 담겨 있고 사실 논리적으로도 아주 수미일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거죠. 대통령한테 개헌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걸 지금 되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찬반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이 말은 아주 강력한 직공인 것이죠.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금 이제 당 혁신 이거 총 실무 책임을 맡아서 꽤 중책을 맡게 된 좀 그런 의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공약한 대통령이 이제 와서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옹색하다, 이랬고 새정연의 유기홍 대변인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개헌 논의를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대통령에게 반격을 했죠. 어쨌거나 이 문제는 대통령의 어제 그 선긋기 한마디로 조용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개헌 당위성과 개헌론이 그동안 상당히 무르익어 왔다는 점, 그리고 여야 구분 없이 152명의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실무 작업을 막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의견 개진 방식이 상당히 일방적이었고 좀 제왕적이었죠. 예. 사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커질 뉴스임은 분명합니다. 예. 근데 그 개헌론에 찬성을 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셈법은 이제 막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당 사정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 158석을 지니고 있고 개헌을 한다면은 여당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키 열쇠인 건 분명하죠. 예. 3분의 2를 확보해야 되니까 여당에서 한두 명의 이탈자가 나와도 사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한두 명 이탈이야 어쩐다고 하지만 당론으로 이걸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개헌론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김무성 대표, 그리고 서청원 최고위원, 친박계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다음에 보수혁신위원장을 맡은 김무성 전 경기지사 등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가세해버리니까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는 당분간은 여당 내에서만 보자면 말이죠. 아무래도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여당의 기본적인 생리이자 속성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이런 말 이럴 때 많이 하죠. 예. 그런 상황이 일단은 됐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청와대의 의중을 받들어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을 거다 이런 전망과 아니다. 개헌 논의, 개헌 논쟁으로 공식적으로 비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거의 팽팽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친박계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말을 거들고 나설 겁니다. 그런데 개헌은 미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 임기 중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그 효력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친박계의 그 구심력이 개헌론에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개헌론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텐데, 근데 그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겠습니까? 우선 그냥 짧게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요. 한마디로 그것은 월권이자 입법권 침해입니다. 대통령이 물론 정치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통령 개인의 의견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저는 지금 반대한다. 이러면 또 몰라도 논의를 하지 말라. 지금 논의를 하면 경제 살리기 힘들어지고 모든 걸 다 빨아들여 버려서 대한민국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 이런 논리를 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마치 무슨 전제군주 시절에 왕정 치하에서 왕이 나의 생각은 이러하니까 이것은 이런 지하에 그쳐라. 이건 절대 권력, 삼권 분립 이런 게 아니고 혼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개헌의 필요성은 누구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정치적 계산을 떠나서 정치 효율화, 그다음에 국고의 낭비, 2년이나 1년 몇 개월 단위로 큰 선거를 계속해서 치러야 하는 낭비적 요소, 이런 것들을 없애자는 아주 기본적인 타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사태 수습 과정을 보아도 역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사안도 표류하거나 묻혀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또 한 번 지금 절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새정치연합 당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 선출이 코앞이지 않습니까? 소위 중도파 또 비주류 원내대표 후보들이 개파 균열이 부각되면 안 되니까 합의 추대해야 한다면서 범주류 쪽 후보들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요구에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위성은 일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합의 추대를 하자. 표결로 가지 말고 합의 추대를 하자라는 그 주장에는 일단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주류 쪽 후보들이 주류 쪽 후보들에게 이렇게 좀 양보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당위와 명분이 얼핏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전 이 대목에서는 좀 엄격히 구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당장 내일 모레면 원내대표를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코앞에 닥쳐서 이런 주장 내지는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좀 잃었죠. 예. 만약에 합의 추대를 해야 하는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많이들 공감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게 진정하고 절실했다면 좀 더 일찌감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채널로 출마 예상 후보자들끼리 모인다거나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논의나 대화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불과 이틀 남겨두고 당신들이 양보를 해라. 이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명분을 좀 상실했다고 보고요. 물론 개파 간 또는 주류나 비주류 간 표 대결이 이 상황의 새정년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대개 투표 행위를 통해서 승부를 나누는 것은, 즉 표결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상처나 후유증을 남기게 마련인 거죠. 예. 그런데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새정년이 현재 대단한 위기임을 각자 공히 인식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인다면 새정년은 앞으로 정치적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쪽에선 누가 나간다, 저쪽에선 누가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겨야지. 그래서 세 확인에 그친다면, 즉 자기들 좌파 동원 가능한 세력 확인에 그친다면 그것은 우물한 개구리고요. 결과적으로 어디가 이기든 간에 그것은 찻잔 속 미풍에 그칠 것 같습니다. 예. 태풍이 아니고 미풍. 예. 태풍은 뭘 몰고 올 것 같은 예감이라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찻잔 속 태풍이야 결국은 흐지부지 끝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찻잔 속의 태풍도 아니고 저는 미풍이다. 그렇게 예. 좀 야박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경선 결과 주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주류의 독주만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럴 가능성이 불거지고 현실화돼서 옥신각신 오다가다 보면은 자꾸 상승해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분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이기든 표결에 간다고 치고요. 어느 쪽 주류든 비주류든 어느 쪽이 이기든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현재 새정년이 처한 모양새나 입장이나 형국이 창당 후 최대 위기입니다. 지지율 같은 거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설령 주류가 이겨서 독주를 한다면 그것은 원내대표 선출이라는 전투에서는 이기는 거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것이다. 이런 것쯤은 주류든 비주류든 서로 다 알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다만 주류가 결집력이 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새정년의 지지율과 전통적 지지 기반의 심각한 이반 현상 때문입니다. 예. 야당다운 야당, 또 선명성을 부각시키려고 할 겁니다. 어느 쪽에서 이기든 간에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거 말고는 선택할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선택지가 딱 하나니까 선명성을 획득해야 하는데 그것은 조직 강화 특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앞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새정년이 처해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들 있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강화 특위라는 것, 즉 사고지구당이나 비어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공천하고 직결되는 거니까요. 여기에 또 좌파 사람들 심고 옛날 했던 구태 반복하기로 들면 이건 정말 미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세피의 수혈에 대한 의지이자 실천으로 봅니다. 예. 어쨌거나 누가 이기든 간에 진 쪽이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이겼어? 그래 그럼 한번 맡아서 잘 해보시오. 이렇게 뒷짐지고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그건 서로가 공멸로 간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